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안성배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그 제목은 바이든 시대의 세계 경제 환경 변화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제 뭐 바이든 시대가 시작하기 전에 뭐 있었던 좀 장기적인 이제 흐름을 세계 경제 장기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고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무역 통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까 바이든 시대에서의 있었던 통상 환경에 관한 것은 앞서 최병일 교수님께서 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간략하게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세계화의 진전, 와 위축,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화두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뭐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뭐 다음과 같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2000년대 말에 그러니까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에서 이제 이거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약간 그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감지가 되는데요. 먼저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GBC, 그 글로벌 가치 사슬이 이제 크게 전개가 계속 지속되었다. 한 측면에서 이제 세계화가 진전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제 냉전이 종식되고, 기존에 이제 어떤 안보 문제, 세계에서의 안보 문제가 어떤 미국 주도로 이제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안보와 이제 세계 경제를 놓고 보면은 안보와 이제 경제가 이제 같이 굴러가는 모습이 항상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안보의 문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정착이 되고, 글로벌 경제가 이제 경제 논리 중심으로 많이 움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논리의 이제 핵심에는 항상 분업이 있으니까, 이제 세계에서 이제 국제 분업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많은 세팅들이 일어났고, 이것은 이제 분업을 장려하기 위한 이제 국경 간의 거래 비용을 하락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자유무역을 이제 촉진하기 위한 협정들, WTO의 세팅이나 무슨 FTA의 시작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선진국이 신흥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신흥국의 어떤 보건 의료 여건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어느 정도 이제 큰 그림에서 볼 때 안보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건 위험에 대한 인식도 사실상 굉장히 옅어진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제 논리로 세계화가 많이 진전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서 이제 이 세계화 진전의 결과로 어떤 부분이 일어났었냐면은 이제 특히 선진국 안에서 이제 불평등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식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소득 분배의 불평등, 이런 문제들이 이제 대중들이 각인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이제 어떤 정치적인 과정, 선거나 투표 등을 통해서 파퓰리즘적인 성격을 띠면서 자국 우선주의가 발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보호주의를 강화한 쪽으로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보호무역주의의 결과로는 결국에는 이제 국경 간에 있던 지금까지 국경 간 거래 비용을 낮추려고 계속 해왔던 것이 다시 담을 쌓는 관세를 올리고 이런 부분들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관세가 올라가고 국경 간 거래 비용이 증가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GVC의 전개가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이제 국제 에너지 시장의 어떤 구도가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셰일 오일이 생기면서 이 셰일 오일에 대한 이제 미국이 2015년부터 원유를 수출하는 것으로 이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미국에서 석유 생산이 많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이것을 전략 물자로 생각을 해서 수출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2015년 이후에 이것이 셰일 오일의 생산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서 에너지 시장을 중심으로 어떤 지정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안보 문제로 결국 연결이 되면서 다시 이게 약간 안보와
그리고 경제가 같이 굴러가는 이런 모습으로 바뀐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그림에서 이제 세계화가 진전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데이터를 보시면은 뭐 세계 무역 비중이 왼쪽에서 보시는 것 같이 그 GDP 대비 무역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것이 어느 정도 정체되거나 줄은 것을 볼 수 있고요. 한국은 뭐 더 그것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이제 중국이 메이저 플레이어로 부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중국과 미국과 EU 이렇게 세 개 지역의 그 이제 PPP 기준으로 그 GDP가 전 세계 GDP 대비 한 50% 정도를 2000년대 초반에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2019년까지 보아도 거의 그 세 개 지역의 그 GDP 비중은 변함이 크게 없습니다만 그 사이에서 그 중국의 비중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미국과 EU의 비중이 줄어듭니다. 이것을 이제 불평등의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게 흔히 코끼리 복선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전 세계의 그 인구를 소득 분위별로 이렇게 늘어나왔을 때, 이 좌측 끝에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신흥국의 뭐 중국과 인도의 이제 그 국민들의 이제 소득을 이야기하는 거, 국민들을 의미하고 이들의 이제 실질 소득이 한 뭐 1986년부터 2015년까지 한 30년 동안 100%가 넘는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선진국의 이제 노동자 계층인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그 실질 소득의 증가가 50%에 미치지 못하였고, 특히 이제 선진국의 상위층은 이 실질 소득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선진국 내에서만 보면은 소득 격차가 이렇게 증가하고 이것이 결국에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미중 통상 분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뭐 기술 패권 분쟁으로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앞서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 기술 패권이라는 건 그 첨단 기술이라는 것은 무언가 안보를 다루는 문제들과 결부가 좀 되어 있어서 이게 사실 이제 그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경제와 안보가 같이 굴러가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중국의 그 갈등이 장기화될 하는 부분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 이제 뭐 이것은 사실 대중의 지지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퓨 리서치 센터의 그 설문조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반감이, 그러니까 뭐 공화당, 빨간색으로 나타난 공화당이든 파란색의 민주당이든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이 위협적인 국가라는 인식, 특히 굉장히 그 메이저 트레트라고 생각하는 인식도 많이 증가한, 그 비중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를 좀 살펴보면요. 코로나19 이 그래프는 이제 최근에 이렇게 전개가 되었고, 환경의 변화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그 전에 묻혀있던 사실 이제 이 보건 위험에 대한 재평가가 사실 좀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이 보건 위험이라는 것은 일종의 뭐 그 전에 이제 크게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비용으로 다시 처리를 하게 되면서 그 새로운 환경에서의 최적화가 일어나다 보면은 어떤 그 포스트 코로나에서 새로운 세계 경제 환경이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보건 비용을 다 내재화시킨 새로운 최적화의 결과다. 보건 위험의 내재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거에 이제 그 작은 결과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GBC가 재편되고, 불평등 인식이 심화된다라는 것으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의 그 큰 결과는 위기 대응의 결과입니다. 이제 코로나19 자체가 이제 큰 위기, 그 전 지구적인 지금 팬데믹이 위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각국의 정부들이 이제 이 위기 대응을 하였고요. 이 위기 대응의 결과로 이제 뭐 정부 개입이 강화되고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이런 모습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 위험의 내재화의 결과로 하는 첫 번째로는 이제 디지털 전환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디지털 전환은 뭐 이런 세미나가 사실 지금 오프라인으로 중계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변화고,
뭐 이것이 이제 뭐 서비스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백업하기 위한 어떤 생산 부분, 유통 부분, 그리고 이제 뭐 재택근무, 일의 미래 뭐라고 이야기하던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변화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가치 사슬의 이제 변화인데, 이제 글로벌 가치 사슬의 전개가 이제 어떤 위축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전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지금 보건 비용이 얹어지면서 이제 이 장벽이라는 것이 이제 국경 간 거래 장벽이라는 것이 조금 더 좀 더 명확해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들을 좀 더 고려해서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에 어떤 재편이 일어나지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화 및 다액화가 일어날 것인데, 일단 이제 대상국 리스크, 뭐 여기서는 일단은 이제 보건 리스크를 이야기하긴 합니다만, 대상국 리스크라는 것이 이제 뭐 정치적 리스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고려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이제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그 대상국이 어떤 타격을 받았을 때 사실 그것을 그 상황에서 다시 원래 상황으로 돌아가는 회복력을 좀 중시하는 그런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데 하는 방향으로 글로벌 가치 사슬이 다각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미중 간의 이제 디커플링이 좀 가속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신정부에서 이제 메이드 인 아메리카나 뭐 바이 아메리카 같은 이제 구호가 지금 공약에서 등장을 했었고요. 이거에 대응하는 이제 중국의 쌍순환 전략이 있는데, 이제 뭐 쌍순환 전략은 결국에는 이제 내수를 강화해서 대외 리스크를 줄이는 이런 방향의 대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위험의 내재화의 세 번째 결과로 제가 아까 불평등 인식의 심화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무슨 뭐 경제적인 결과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기존에 이제 세계화의 어떤 세계화의 후퇴를 이야기를 할 때 주요 채널이 이제 어떤 선진국에서의 불평등 인식이 심화되고 그것이 보호무역주의로 연결되는 그런 채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이런 인식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재택근무 예약인데요. 왼쪽은 그러니까 왼쪽 6개가 이제 필수 노동자의 재택 직장에서의 근무 시간, 그리고 집에서의 근무 시간을 나타냅니다. 재택근무 시간을 나타냅니다. 코로나 이전에 보다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 시간이 늘어났는데, 지금 이 각각은 이제 교육 수준에 따라서 대졸자, 이제 고졸자 뭐 이렇게 해서 교육 수준에 따라서 이 재택근무 시간의 격차가 늘어나는 차이의 격차가 더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필수 노동자 안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네덜란드 노동자 5,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말에 조사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뭐 고용의 측면에서 보아도 이제 이것은 미국의 2월 대비 이제 9월 말 상황인데, 인종별로, 그리고 이제 남자 성별로 간에 이제 고용이 영향이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패닉 여성의 경우에 12% 이상으로 고용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백인 남성은 한 5%대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임금을 놓고 봐도 이제 저임금인 경우에는 회복이 좀 느리고, 고임금 노동자인 경우에는 임금의 회복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임금의 격차, 그다음에 성별, 인종, 그리고 학력 이런 것들에 따라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채널을 통해서 이제 다시 보호무역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래서 위기 대응의 결과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부 개입의 강화와 불확실성의 확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 개입의 강화는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이제 어떤 이동 제한 조치들을 도입한 국가의 숫자들을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에 그런 이동 제한 조치들이 많이 증가를 했다가 이제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등교나
뭐 직장 폐쇄 이런 것들은 또 꽤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 집회 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어떤 이렇게 정부의 어떤 통제가 좀 강화되는 이런 모습이 있고, 그냥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정부가 이제 경제적으로 지원을 위기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한 내용을 보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정부의 하여튼 역할이 그 양쪽에서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안정 조치와 양적 완화, 이게 이제 불확실성의 증가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은 이제 뭐 정책적으로 이제 그 재정 정책과 이제 그 통화 정책의 확장적인 부분들이 가지고 오는 어떤 불확실성의 증가입니다. 이제 이게 글로벌 금융 위기에 이제 QE를 통해서 미국 연준의 자산이 크게 늘어났었고, 최근에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뭐 다시 경제가 회복이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렇게 풀린 돈에 대한 어떤 정상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통화 정책의 정상화라는 것이 잘 진행되지 않고, 굉장히 느리게, 그리고 굉장히 잘 진행되지 않고, 이것이 굉장히 큰 불확실성으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쳐왔었는데, 그것이 그 문제가 다 해결되기 전에 또 다시 새로운 위기에 따른 또 양적 완화가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이 이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부분. 그리고 이제 재정적인 측면에서 봐도 지금 현재 선진국의 이제 정부 부채가 제2차 세계대전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것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려들을 낳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장기 성장에 필요한 어떤 여력을 좀 제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낳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봐서는 이제 양적 완화의 결과도 그렇고, 이게 지금 약간 비정상으로 보이는 것이 과연 계속 비정상인 건지, 아니면 이게 새로운 뉴 노멀로 지금 고려를 해야 되는 건지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은 계속 남아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기 이후의 성장 경로가 이제 한국은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져 왔습니다.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위기, 그냥 글로벌 금융위기 10년 단위로 볼 때 떨어져 왔는데,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남아 있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새롭게 최적화를 이룬 결과, 그러면 이제 산업 구조 재편이 좀 일어날 텐데, 이런 신산업에서의 어떤 생산성 향상 효과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이것이 장기 성장 경로가 성장률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직은 있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도입한 한국판 뉴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책 방향은 맞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이 이제 진행되는 동안 좀 더 효율적인 어떤 임플리멘테이션이 일어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시대를 잠깐만 짧게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사이에 이제 어떤 통상 정책의 차이인데요. 이것은 이제 같은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국 우선주의 통상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강경한 대중국 통상 정책도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이제 중국을 어떻게 제외한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하려는 노력들도 아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일단 트럼프는 약간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고 그런 갑작스러운 이런 통상 정책들을 사용했다고 치면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이것보다는 좀 더 다자주의 체제 안에서 국제 동맹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체제 안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의 이 통상정책 결정 과정도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상의를 하면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통상 기조 자체의 변화라기보다는 어떤 이런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주요 인물을 몇 분을 보면은 이제 이것이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국무장관으로 이제 안토니 블링컨
그 전 부장관, 그 오바마 행정부 때 국무부 장관을 지명을 했는데, 이 사람의 이제 주요 기조는 이제 미국의 리더십과 동맹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재주의로의 회복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다음 USTR 대표는 이제 캐서린 타이, 아까 나왔습니다만, 캐서린 타이는 이제 그 중국 역사 전공자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중국에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대신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판적인 그런 그 스탠스를 지금 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이언 디스는 그 백악관의 그 NEC 위원장 지명제인데, 이 사람은 이제 기후 쪽 전문가입니다. 그 환경 전문가로서 오바마 정부 시절에 이제 파리 기후 협정을 대표로 협상한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그 측면, 그 인물의 면면을 볼 때, 이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제 그 미국의 통상 정책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다자주의로서의 그로서의 리더, 그리고 이제 대중국 강경 정책,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된 것들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그 디지털 통상이나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이런 통상 정책의 변화에 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잘 준비된 그런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안성배 박사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토론은 우리 서강대학교 김민정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근데 토론 전에 잠깐 다시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말씀드리면요. 점점 시청자가 많아지시고 계시는데 질문이 있으시면 실시간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질문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토론을 맡은 서강대학교 김민정입니다. 안성배 박사님께서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환경 변화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통상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우리의 대응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을 보면은 바이든도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코로나와 이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각 국정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미국 경제 활성화를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와는 달리 바이든은 다자주의와 국제협력 기조를 바탕으로 통상 이슈에 접근을 할 것이지만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한 미국 우선주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바이든의 통상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큰 차별점은 없어 보이는데요. 바이든과 트럼프의 공약을 살펴보면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환경 정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친환경 정책을 강조를 하면서 트럼프가 탈퇴했던 파리 기후협약을 재가입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고 탄소 배출 국가에 대한 탄소 조정세를 도입하고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안성배 박사님께서 그린 뉴딜 얘기 잠깐 하시고 이런 거를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덧붙이고자 합니다.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전혀 아닌데요. 네,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조금 덧붙이고자 하는데요. 기후변화와 친환경 정책은 이미 전 세계적인 화두인데요.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통해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엔에서 발표한 2030년까지 이행하고자 하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라고 하죠. 를 보면은 역시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목표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영 환경에 있어서도 요즘에는 ESG라고 하는 환경, environment, S는 사회, 그다음에 G는 지배구조, 투명성, 이런 측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장기적 성장을 도모하는 경영 방침이 굉장히 중시되고 있는데요. 특히 친환경적인 그런 경영에 초점을 맞춘 그런
것이 중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경제 성장 위주에서 벗어나서 경제와 사회와 환경의 균형적인 발전, 즉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EU에서도 이제 2019년에 그린 딜을 발표를 해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고, 그다음에 탄소 배출 국가들을 대상으로 탄소 국경 조정, 그러니까 뭐 탄소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환경 문제가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이런 트렌드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동력이 이제 둔화되었던 측면이 있는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동력이 둔화됐던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환경보호가 더 큰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 세계적인 탄소 배출 규제와 친환경적인 움직임은 국내 산업과 경제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거는 이제 2005년부터 유럽의 한 평가기관에서 발표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지수 CCPI라는 건데요. 이렇게 순위가 쫙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 제가 표시를 하는데요. 61개국 평가 대상 국가 중에서 53위, 그러니까 기후변화 대응 지수가 53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최하위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온실가스 배출과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에너지 사용, 환경 정책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수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예를 들어 유럽이나 미국에서 탄소 조정세가 도입됐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은 굉장히 높은 관세를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친환경 정책이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장기적인 목표다, 추상적인 그런 장기적인 목표로 인식이 되어 왔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 문제는 단기에 머지않은 미래에 생각보다 빨리 한국 경제에 큰 도전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정부가 한국형 뉴딜 정책 과제 중에 하나로 그린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온실가스 감축과 석탄, 석유 등 화석 연료 의존 탈피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목표와 타임라인을 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한국 제조업은 뭐 자동차, 선박, 철강, 전기전자 등 탄소 배출량이 높은 업종이 많은데, 이러한 산업들은 이제 탄소 배출 규제와 탄소 국경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친환경 정책은 이렇게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육성해서 경제 성장을 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 환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기업에 대한 투자 의사 결정 또는 뭐 성과 평가할 때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던 전통적 방식과는 달리 좀 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ESG, 환경, 사회 공헌, 지배 구조의 투명성 등 비재무적인 요소를 반영하는 트렌드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뭐 이러한 ESG 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펀드로 돈이 많이 몰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금융기관들도 점차 이러한 지표들을 이용해서 기업들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실이 이런 만큼 국내 기업의 환경도 큰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이든도 이제 환경 부문 강화를 공언했기 때문에 ESG 중에서 특히 이제 환경 부분에서 변화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기업에게는 뭐 큰 기회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에게는 큰 리스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단기 효율성보다는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보건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환경뿐 아니라 사회공헌,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의 투명성 등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장기적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예, 혹시 저희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면 혹시 해주시겠어요? 뭐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제가 그냥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안성배 박사님 발표 중간에 그 위기 이후 성장 경로 회복 관련해서 잠깐 그래프를 보여주셨는데, 사실 뭐 한국 경제 같으면은 최근에 뭐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상당히 저성장 경향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뭐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저성장 기조가 약간이라도 변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뭐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현정 교수님 그 토론 잘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김소연 교수님 그 질문에 이제 일단 답을 드리자면, 글쎄요,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앞으로 한 중기 한 2, 3년 동안은 그럼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그 회복 과정에서 그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그 정부 사실 재정 지출이 이렇게 그 유도하는 그런 이제 성장률을 사실 좀 보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이후 몇 년간의 이제 정부 주도의 어떤 이런 정책과 이 투자 과정에서 그 산업 전환이 좀 효율적으로 좀 일어나야 될 것으로 보고, 그것이 이제 좀 그 과정이 좀 성공적으로 이행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제 지난 한 20년 동안 장기 성장률이 떨어진 부분에서 하나 지적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뭐 생산성이 떨어진 부분들도 있지만, 또 이것이 이제 어떤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제 그 컨버전스가 일어나면서 좀 떨어진 그런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래서 그 선진국 사이에서 이제 한국의 성장률을 보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 것으로 지금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 위기 이후에 성장률이 혹시 또 떨어지거나 뭐 하여튼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성장률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하여튼 이행 기간 동안에 좀 효율적인 효율적인 이행이 일어나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